어제 있었던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와의 토론에서 파월의 발언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새로운 게 없었던 내용이었는데 시장은 파월이 비둘기에서 매파로 변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줄곧 유지하던 내용의 맥락으로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었던 수준이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표 물가에 대한 확신을 갖기 전에는 금리 인하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얘기는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이 줄곧 반복해서 말했던 언급이었죠. 물가 압력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필요한 만큼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고 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말이죠. 물론 최근 들어서 나온 지표들이 확신을 갖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시장은 조금 매파성으로 해석을 한 것 같고요. 더욱이 두드러지게 물가 둔화에 대해서 진전이 없다라는 좀 직접적인 표현까지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상당히 의미를 크게 부여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발언이 있기 전만 하더라도 파월의 스탠스는 뭐예요?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한 목표치를 향해서 잘 잡혀나가고 있다. 이런 전망을 유지했었기 때문에 어제 내비친 파월의 발언 내용은 다소 흔들리는 뉘앙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고금리를 당분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그런 인식이 빠르게 확대가 된 것이고요. 올해 초부터 나온 경제지표들을 짧게 정리를 해보면 1월, 2월달 물가 반등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3월 고용이 생각보다 서프라이즈로 잘 나왔죠. 여기에는 엊그저께 나온 소매 판매까지 경기가 상당히 좋고 고용도 좋으면서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 나오니까 지금 전혀 통화정책이 실질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의심이 들 정도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금리 자체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다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일축을 했고 그러면서도 제가 눈여겨봤던 부분은 경기에 취약한 부분이 우려된다면 빠르게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내비친 발언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연준이라든지 파월은 고용이 취약한 고리라는 생각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따라서 최근 소매 판매까지 좋게 나오면서 경기가 좋게만 보게 되면 금리 인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금리 인하 지금 상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경기도 좋고 고용도 좋고 당연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는 높게 유지해야 된다. 하이어 for 롱거 작년에 그렇게 주장하던 내용이었으니까 다시금 하이어 for 롱거를 얘기하면 간단한 일인데 왜 작년 12월부터 연준과 파월은 흔들리는 조짐이라든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늘 언급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매우 간단한 논리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고용도 좋아지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정말 경기가 좋다면 그리고 확장 국면이라면 고용이 나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고용 데이터는 경기에 후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지금 고용도 좋고 경기도 좋다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도 하지 않는 게 맞겠죠. 지난 시간을 조금 되돌아보면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경기 확장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 성장세가 1년 이상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 GDP로 봤을 때 그렇죠. 한마디로 미국 경기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좋은 걸 넘어 아예 확장 국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잠재 성장률을 웃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100% 맞다면 금리 인하 할 필요 없습니다. 파월도 전혀 주저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어딘가 모르게 두려워하는 부분을 잘 살펴야 된다. 과거처럼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그 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파월이 지금 강한 경제 데이터만으로 금리 정책을 단언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 원인을 고용 데이터의 왜곡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예전부터 제가 늘 강조했었죠. 졸트의 논팜 비농업 일자리 말씀드릴 때도 늘 말씀을 드렸었고 실업자 한 명당 구인 건수를 말할 때도 꾸준히 반복했습니다. 여기에 ADP 민간 고용뿐만 아니라 BLS 고용보고서 논팜 신규 고용자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죠. 지금의 경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고용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한데 코로나 이후로 여러 가지 왜곡된 현상들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심지어 필라델피아의 벤치마크 수치를 갖고 말씀을 드리면서까지도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가장 큰 오판을 만들 수 있는 수치가 바로 고용 데이터의 왜곡일 것이다 라는 주장을 작년부터 꾸준히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늘어난 일자리 자체의 추이를 쭉 보시게 되면 결국 교육 섹터하고 헬스케어 서비스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쪽 분야의 신규 고용자 수를 제외하고 전반적인 일자리를 살펴보면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에는 지금 고용자 수의 증가, 비농업 부분의 일자리 증가가 경기 확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보다는 정부기관의 의지 때문일 수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게다가 제가 육식스 광해 실업률이 반등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 연구 실업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패턴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죠. 구직 단년자가 이렇게 달라지는 추이, 특히 잠재 취업자의 반등 추이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을 강조드렸습니다. 여기에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계속해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파트타임 종사자 수는 증가를 하면서 풀타임 종사자 수는 감소하고 있죠. 투잡3 잡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약한 고용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용 데이터는 경기에 후행하는 지표입니다. 즉 경기에 후행하는 경향을 보이는 고용 데이터가 지금 보시는 경기 확장이라고 볼 수 있는 국면에서 고용의 취약한 부분이 이렇게 무너진다? 먼저 선행해서 나빠질 수 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경기가 좋고 경기가 확장 국면인데 왜 고용시장이 먼저 약해지냐? 앞뒤가 안 맞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 고용 데이터는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기가 진짜 좋다면 고용 데이터의 약한 고리가 이렇게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결국 올해 초에 나온 이유가 이민자의 증가로 인해서 고용 데이터가 왜곡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린 대로 인구의 증가 대부분이 불법 이민자의 비중이 압도적인데 결국 경제활동 인구에 차지되는 집계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이게 틀어지다 보면 실업률 계산이 모두 바뀌게 되는 거죠. 현재는 결국에는 합법 이민자라든지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사람들로만 실업률 통계라 집계가 되다 보니까 실업률이 제대로 잡히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일부 합법 이민자들 중에서 저임금 서비스 업종 노동자들이 빠르게 들어오니까 노동 공급이 빠르게 늘었잖아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결국 이런 광해 실업률의 반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샤멜 법칙으로 봤을 때 0.3으로 집계가 되면서 경기 침체 0.5와는 어느 정도 간극이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런데 캘리포니아, 뉴저지, 뉴욕, 일리노이를 포함해서 20개 정도 주는 지금 3회 규칙에 촉발된 상황까지 이르렀다. 실업률이 높아졌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경우에는 2월 실업률이 주 실업률입니다. 5.3을 기록했어요. YY로 0.8% 증가를 하면서 빠르게 늘었고 뉴저지도 마찬가지로 4.8. 그러니까 전체 평균이 3.8인데 이보다 더 월등히 높잖아요. 결국에는 뭡니까? 지역별로 세분해서 보면 샤멜 규칙에 촉발돼 있는 지역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학자 샤멜 법칙을 만든 경제학자는 이 샤멜 룰은 국가적인 단위로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지표지 주별로 쪼개서 실업률 상승률을 비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이 실업률이 증가한 가장 큰 주, 캘리포니아, 뉴저지, 뉴욕주는 이민붐이 급격히 일어나면서 생긴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갑자기 이민이 늘면 바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시간만큼 실업률이 갑자기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캘리포니아, 뉴저지,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민 인구 유입이 65%를 차지할 정도로 이민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민 증가와 맞물려서 미국에 당장 들어오게 되면 바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당연히 실업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학자 샴이. 또는 반대의 의견도 있죠. 봐라. 조금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일리노이 지역별로 실업률을 보게 되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이게 이제 트리거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뭐 이런 후자에 가까운데 왜 이렇게 보냐면 지금 물론 이민 초기에 일자리를 찾는 기간 동안 실업이 유지될 수밖에 없지만 이게 일시적으로 보려면 같은 일자리를 두고 경쟁을 해서는 안 되죠. 왜냐? 누군가는 한 자리를 대체해야 되는 게 일자리고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마냥 이민자의 증가에 따른 초기적 현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이민자의 증가로 누군가 다른 일자리를 빼앗겼다면 그게 실업률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게 저임금 서비스 업종에 나타나면서 뭐 이런 육식스 광의 실업률의 뭐 반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 게다가 원래 지금 언급되는 이런 지역은 과거부터 구직자가 더 많았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고용 상황을 조금 더 확대해서 민감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지역별로 일시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진 것도 일시적인 원인도 맞지만 이걸 빠르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트리거가 돼서 전국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는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고용 데이터, 지금 현재의 해고율이라든지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실업률이 낮다 뭐 이런 부분을 안심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고용 데이터를 근거로 경기를 판단하는 뭐 소위 전문가분들도 계시는데 상당히 앞뒤가 잘못된 접근이라는 거 매우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올해 하반기가 과거 경기를 판단했던 그 결과가 나오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고용이 약간 혼재된 시그널을 보이고 있지만 지난 시간 미국 경기를 되게 좋게 보신 분들이라면 즉 과거 미국 경기가 확장 국면이라고 주장하셨던 분들이라면 올해 하반기에는 고용 또한 호조를 보일 것입니다. 고용이 좋아질 거예요. 만약 저처럼 미국의 경기가 좋게 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하반기에 고용이 위축되면서 침체 사이클로 진입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줄곧 주장하던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의 판단, 핵심은 고용 데이터가 될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한 데이터는 올 하반기에 나오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우 간단한 논리라고 말씀드렸죠. 경제가 성장하면 고용도 좋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고용 데이터는 경기의 후행 지표예요. 경기가 정말로 좋으면 그리고 확장 국면이라면 고용이 나쁠 수가 없어요. 고용 데이터는 경기에 후행합니다. 경기를 되게 좋게 봤다면 올해 하반기 고용 데이터 견조하게 나올 거고 금리 인하 당연히 할 필요 없겠죠.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파월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뭐예요? 흔들리는 조짐,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매번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정말 좋다면 이런 취약한 부분을 언급할 이유가 없겠죠. 따라서 어제 파월의 발언을 사실 곱씹어 보면 별거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장은 이미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일정 부분 후퇴가 된 상태였죠. 어느 정도 연준의 점도표보다도 뒤로 물린 상황에서 파월의 발언을 재확인한 후에는 올해 기준금리 인하 폭을 2회에서 1회로 축소시켰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미국제 10년 금리는 4.7 부근까지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4.5가 넘어가는 구간부터는 이런 고금리에 대한 자산시장 압박이 함께 작동되는 시기입니다. 임계점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부터는 결국 고용의 민감한 변화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이 4.7인데 4.7이 넘어가는 구간부터는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해야 하는 그런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게다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내용이에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 제가 왜 오늘 파월의 발언이 별거 없었다라는 것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지금 파월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올해 초부터 나왔던 이야기가 뭡니까? 큰 틀에서 보면 목표 물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거였어요. 이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파월의 발언인데 첫 번째는 작년 12월부터 물가가 급등한 1, 2월까지 파월이 비둘기로 변신해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에 빠르게 확산시켰는데 아직 그렇게 파월이 비둘기로 바뀌어야 했던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라고 발언을 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모두 기준금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당시의 시장금리는 레벨이 보시게 되면 3.8에서 많아야 4.1 이 정도 레벨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4.5에서 4.7로 레벨 자체가 달라졌죠. 결국 시장금리가 금융환경을 긴축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시장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연준의 일을 대신한다라고 언급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시장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금융환경이 긴축이 되니까 연준의 긴축을 대체한다라고 말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결국 지금의 10년물 수준은 이미 기준금리를 올린 것과 같은 레벨까지 올라왔다. 이것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파월이 실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았지만 이때는 동결을 한다 그랬지 올린다 그러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당시에 우려했던 그런 리스크 요인이 사라지지 않은 가운데 기준금리를 올린 것과 같은 시장금리 레벨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한마디로 올해 초 금리 수준을 높게 유지하겠다라고 봤던 상황보다 더 긴축적인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금리가 2.2, 기대 인플레이션이 2.43, 지금 전고점을 다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위치잖아요. 중동 리스크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원유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전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2.5 레벨을 터치하고 있진 않습니다. 물론 더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 수준은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미 기준금리를 올린 것과 같은 제약적인 금리 수준을 미국 경기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보면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기억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제 파월의 발언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